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목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또 언제였을까요? 첫 아기가 태어날 때? 아니면 첫 손주 출산을 기다릴 때? 또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을 때? 군대 간 남자들은 애인의 첫 번째 면회 그 날짜를 기다렸을 때 그런 심정일까요? 4월 11일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는 우리가 기적을 만나는 날이 될 겁니다.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매일 밤 탄핵 촉구 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우리 국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니 대통령 같지도 않은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주문을 기다립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제가 좀 어제부터 흥분 상태인가 봐요. 4월 4일인데 방금 전에 4월 11일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11시 이야기하다가 말이 헛나갔는데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4월 11일이 아니고 4월 4일 오전 11시 내일 모레 그날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투다리 브랜드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투다리가 이번에 정어리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제품을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리지널 김치 우동인데 아주 면도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드셔보시면 아 잘했다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 봉지에 2팩 2인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모두 2봉지 4인분을 19,900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인기 대표님 준비 잘 돼갑니까? 예, 4월의 신랑 신인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태기를 잘 못했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딱 맞춰서 태기를 했네요. 제가 1년 전에 예식장도 다 예약해놓고 나름대로 물밑에서 준비를 해오고 이제 가정의 결실을 맺고 있었는데 이게 내란이 터지고 막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근데 마음이 참 저도 많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금요일날 딱 파면 나고요. 예, 저는 또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는 잔치국수. 걸로 예, 파면 딱이네요. 국수를 먹겠습니다. 예. 예. 장윤미 변호사님 가실 거죠? 네, 가서 저도 파면국수를 먹겠습니다. 파면국수. 네. 잔치국수도 좋지만 파면을 준비하면 어떤가? 예. 잔치국수에 파를 많이 파를 많이 넣습니다. 파면. 예. 파면이 되겠죠. 예. 그러네요. 몸에도 좋습니다. 이게 파를 많이 드시면. 예. 윤석열은 파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파도 그때 대파에 875원. 예. 예. 자, 이제 내일 모레면 윤석열 이제 끝나겠지요. 장미 변호사님 지금쯤 편결이 다 끝났겠지요? 예, 편결이 끝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선고 주문을 읽기 거의 직전까지 편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편결을 마친 이후에 이 공문도 이미 왜냐하면 피청구인 측에는 송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결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금 시점을 뭐 저울질해 보면 보낸 걸로 보여서 이걸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아마 기각각하 나오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5대3, 5대3은 정말 교착 상태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결론을 마음속으로 다 내렸다. 그 결론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고 헌법을 고민하고 수기하는 사람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 복귀하라는 판단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파면할 때도 그때 이제 뭐 평결을 당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미 며칠 전에 평결이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론은 일찍 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보안 때문에 그 결론이 흘러나갈까 봐 전전긍긍했던 거고 당일 아침에 했던 건 그날 뭔가 결정이 뒤바뀐 게 아니고 어떤 사소한 결정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저는 어제 선고 날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한테 공지할 때 공개하고 또 기자들 취재도 이렇게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까지 허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미 8대 0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재판 업무를 좀 하다 보면 이 전연차 때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피고 중에 한 명을 대리를 할 때 재판장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변론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면 패소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재판장이 인상도 쓰고 뭐 주장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좀 재판장이 좀 딱딱한가 싶을 때는 의외로 또 승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패소를 주기로 결정한 쪽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로 결정한 쪽에다가는 좀 박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한번 돌이켜 보면요. 감사원장 먼저 발표했죠. 검사 3명 먼저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한덕수 총리도 먼저 발표했고요. 일반 선고까지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거든요. 게다가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도 원래는 연기할 게 아닌데 이것도 양보를 했고 심지어 4월 2일 재보궐까지도 지금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5대 3이니 뭐니 추측만 무성했었는데 사실은 8대 0으로 재판관들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하나의 빌드업을 해왔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인용을 할 걸 전제로 해서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흔들어 제꼈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절차적으로는 다 반영을 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파면을 8대 0으로 인용하자라는 내부 합의가 매우 유력해 보이고요. 광장의 언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재판소거든요. 사실관계, 법리, 재판관들의 양심 이 세 가지 요소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와도 파면을 내지 않고서는 이건 뭐 다른 결론은 상상이 불가능하다. 안심하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보엽 수석님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이렇게 딱 막혀 있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선고 날짜가 잡히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조국 혁신당의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중에는 헌법 연구관 출신인 김형현 전 법제처장 그분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결도 되고 또 이전에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8대 0이라는 걸 저희는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인가요? 5대 3 데드록이라는 표현이 딱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런 표현이 나와서 좀 긴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영현 전 처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5대 3 데드록 그건 없었을 것이다. 아예. 예,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면 5대 3인 상황이면 문형배 소장 대행이나 정교선 재판관이나 이분들은 선고기일을 잡을 사람이 아니다.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결론이 아니라 8대 0 전원 일치 파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왔다. 이게 선고가 잡히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에 내부에 문제가 있구나. 전원 일치 파면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로 잡혀서 8대 0을 의심하지 않는다. 12월 3일 아니었습니까? 작년? 예. 12월 3일이고 그날로부터
123일 만에 그러니까요. 예, 예. 123, 123이 됐더라고요. 응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확인은 안 되죠. 워낙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찌라시로 이렇게 도는 얘기는 그런 건 있었어요. 선고 날짜를 못 잡는 게 5대 3이 안 바뀌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4월 18일 날 퇴임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아예 그 선고 못하고 퇴임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중에 한 분이 내가 입장을 바꿔서 인용으로 가겠다. 그 대신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개인 입장을 좀 정리하고 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고 이제 6대 2가 되면 어차피 인용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2명도 인용으로 가고 뭐 개인 의견이나 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장윤배 변호사님. 좀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5대 3이라는 게 왜 이제 어쨌든 긴장시켰잖아요. 저도 팩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기자도 이제 추정이라고 그랬는데 헌법 연구를 하신 분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많이 이제 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게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도 마찬가지인데 6명이 인용 요건이고 1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위헌하면 그리고 누군가는 고위공직자 이건 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그 사람들이 파면이 되고 그래서 마치 다수결의 게임처럼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의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든 의견을 좀 맞춰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5대 3 이러면 완전히 한 명으로 그냥 갈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여기서 시작됐을 거다라는 이른바 이제 추정이 나왔던 건데 인용 기각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의견이 갈릴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기사를 봤더니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MB 정부 때 아마 법조인 뭐 로스쿨 학생들 데려다 놓고 한번 물어봐라. 파면일지 아닐지 법리적으로 99% 이상이 파면일 거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각하 얘기를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은 본안을 들어가는 거고 실체를 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문턱에도 들어가기 전에 그 문턱부터 막아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각하할 거면 이미 평의를 거쳐서 절차를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2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 냈는데 그때 2시간 심리했습니다. 지금 며칠을 했습니까?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들 다 예상을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몇 대 몇 예상하세요?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일이 고지가 좀 늦어지면서 내부에서 최소 한 명 정도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왔었거든요. 네. 뭐 5대3 설은 저는 애초부터 취급을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7대1로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한 명의 재판관이 굉장히 외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7대1로 가서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더라도 끝없이 설득을 하는 거죠. 이 국가적인 중차대한 헌법재판소, 그것도 무슨 고위직에 있는 어떤 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의견이 갈려서 되겠느냐, 내지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등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도 이 국론 분열이라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 명의 재판관이 어떤 절차 지연까지는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7대1로 의견 내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8대 0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직에 복귀시킨다고 하면요,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 명백한데,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내란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직에 복귀시키면 한 번 친위 쿠데타가 어렵지 2번, 3번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지 헌법을 포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 0으로 이거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결정문을 상상해봐도요. 기각결정문은 법조인이라면 쓸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불가능을 쭉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의 순장조가 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뭐 법조인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재판관의 지위까지 오르신 분들이 이제 무슨 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관들의 양심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새롭게님 8대 0입니다. 확실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오. 장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변호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기각결정문 쓸 수 있겠냐. 쓸 수 있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어요. 면죄부를 줄 법리적인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거는요. 그냥 제2, 제3 내란에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은 10년, 20년 거의 그 수준으로 후퇴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헌법재판관들한테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죠. 근데 케이블 타이로 기자 손을 묶고 무릎을 꿇리고 했던 게 또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질서유지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왜 국회의장이 담을 넘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누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가 실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런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 상식에도 헌법에도 법률에도 너무나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8대 0 기각을 그러니까 인용을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0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 기각결정문 쓰기 어렵다고 못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여러 사람이 합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의원도 어제 방송을 하는데 기각결정문은 도저히 쓸 수 없다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시도를 해봤나 봐요. 기각결정문을 쓰려고. 근데 그분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쓰기 정말 쉬운 거는 파면 결정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어떤 걸 했었냐면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삼보일배, 1만 배, 뭐 삭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 결정문 쓰기 운동을 한번 했거든요. 캠페인을. 김선민 대표부터 시작해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정말 잘 나가요 이거. 예전에 기사 쓰는 것보다 쉬워서 쫙쫙쫙쫙 해서 마지막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쓰니까 잘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졌던 것, 과거 박근혜 때 보면 당일 오전에까지 평일을 이어갔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결정이 일찍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찌감치 8대 0 결정을 났지만 이게 국론 분열도 심해지고 사회통합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어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저런 논리에는 수긍이 가는 그런 결정문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문 아닙니까? 결정문이니까 티 하나, 오자 하나, 흠 하나 없게 완벽한 걸 쓰기 위해서 계속 살펴봤을 거다. 다만 이제 출신에 따라서 자기를 추천해 준 쪽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분들은 별개 의견으로라도 난 나의 의견을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 완성 못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면서 선고기일이 늦어진 거 아닐까. 나중에 뭐 다 밝혀지겠지요. 세 분 모두 8대 0 예상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8대 0 말고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이제 8대 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이 선고가 될 텐데 전원일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그 재판장이 이렇게 그 발표할 때 선고문을 읽을 때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중기 대표님.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은 현재 이제 원래 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8명이 지금 심리를 해왔고 박근혜 탄핵 때도 8명이 헌법재판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6대 2만 나와도
파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6대2, 7대1, 8대0 설이 있는 건데 의견이 갈릴 경우, 그러니까 8대0이 아닐 때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들어와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의견을 먼저 발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인용 의견을 내는 것이고, 전원일치일 경우에는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일 때는 먼저 각하사유 판단한 거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재판관이 다 읽죠. 재판장 그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다 읽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듣고 싶어하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그 시각을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고문을 다 읽고 그 시간이 아마 한 11시 한 20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시간을 기재하는 순간 이제 그 효력이 발동이 돼서 윤석열은 그 즉시 이제 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개 생방송도 하고 또 일반인들 방청도 지금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전 국민이 지켜보고 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마 인용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 전원일치의 아마 파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문은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읽겠지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낭독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이제 뭐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길 수도 있고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더 짧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거는 제가 설명 조금 드리면 네. 아마 인용 결정문은 굉장히 길게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0페이지는 최소 넘을 거고 한 150페이지 사이에 아마 양은 많을 것 같고요. 보도자료도 당연히 내겠지만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읽는 그 선고문을 또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읽기 편하게 이제 따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선고문을 과거에는 읽었던 시간이 이제 20분 정도 평균으로 이제 나타날 거라서 아마 이번에도 그 비슷한 수준 아닐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박근혜 때, 노무현 때 헌재 소장이 최종 선고를 했던 장면 그때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의 참사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 박근혜 파면 때 저도 국회 앞에 현장에서 그 발표하는 장면을 기다렸는데요. 너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좀 왜곡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기로 한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도 11시였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때 국회 앞에서 이걸 봤던 시간이 오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억이 왜곡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뭐가 있냐면 세월호 참사 때 이 기억이 통으로 없습니다. 그 사건을 봤던 TV에서 봤던 것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예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때 나 뭐 하고 있었냐 물어볼 정도였는데 근데 박근혜 때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던 숫자 234, 그 놀라운 숫자도 오래 기억이 나고 당시 한겨레 편집국에 그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 파면한다라고 했을 때 울려 퍼졌던 환호성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 정말 너무 막 그 환호성 지르고 막 그러면서 잠깐 뭔가 좀 회로가 좀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전에 박근혜를 파면한다 할 때 그 울렸던 함성 이제 또 이틀 뒤면 들을 수 있겠네요. 너무 가슴이 좀 벅차다는 이 영상을 보고 그래 이 장면이 우리의 정말 그 4월 4일의 장면이 돼야 된다. 금요일의 장면이 돼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뭉클한 마음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제 4월 4일에 파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취임하고 나서 696일 만에 이제 직에서 내려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엔 오래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지긋지긋해. 5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계산이 돼서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요. 좀 잘못 계산이네요. 그래서 그 일수 자체가 그 임기를 다 못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점을 못 돌고 계산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근데 참 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한민국의 참 크나큰 불행이기는 한데요. 동시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 임기를 다 채웠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이 시한폭탄을 쥐고 살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그래도 빨리 4월 4일날 이제 직을 파면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시 31분이니까요. 꼭 48시간 뒤쯤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 시간쯤. 저희가 특집 방송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샴페인을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하 케이크도 준비하고. 예. 제가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1059일입니다. 네, 1059일. 그렇게 길었다고요? 1000일하고도 59일은 더 넘겼네요. 제가 연도를 23년으로 찍어가지고 22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1059일 만에 직에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죠. 참 너무 긴 시간 이런 자를 고생을 많이 1000일 넘게 겪었던 우리 국민들 참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저는 비록 내란으로 이자가 스스로 이제 멸망을 재촉했을 뿐이지만 정말 대통령 당선되고부터 그 내란을 저지르기까지 했던 그 죄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파면 후에 우리가 짚어볼 일이지만 정말 다시는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는 이런 자를 우리나라가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견뎠다니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주문을 걸었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고. 너무 길어지- 말대로 되네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아마 선거 시각에 환호를 자제한다. 앞으로 사회통합도 중요하고 대선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환호성은 자제한다. 무리한 주문인데요.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광장에 민심하고 같이 갑니다. 기쁜 거를 기쁘다고 표현해야지 그거 그럼 이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기뻐하는 순간에는 기뻐해야 되죠. 케이크는 저희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샴페인하고 케이크는. 그거는 앵커님이. 우리는 할랍니다. 예. 로버트 유님, 고국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못 잤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교민들도 잠 설치는 날이 많았는데 4월 4일 이후에는 제대로 잘 수 있겠죠. 외국에 계시군요. 율하님, 안녕하세요. 반드시 파면 1000%입니다. 정어리님들 또다시 화사한 봄날 맞읍시다. 앵커님 그동안 가슴 졸이면서 볼펜 달라는 소리 자꾸 못했는데 이젠 가볍게 볼펜 꼭 받고 싶습니다. 그 오셀 미바마 친구가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유라님이 오셀 미바마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민인정님, 나라 혼란 속에 백영크님 목소리에 힘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주문, 기다렸던 눈물 쏟아질 것 같아요. 수사한나님,
신인규 변호사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들, 딸 쑥쑥 많이 낳고 애국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김이부님, 2022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 스트레스가 드디어 2025년 4월 4일에 해방되는군요. 청명한 날에 저는 지인들과 외식할 거예요. 그날이 청명이더라고요. 또 하늘이 맑은. 황금알님, 여기는 부산. 방금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노인 몇 명밖에 안 보입니다. 오후 8시까지니 퇴근 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보궐선거 날인데 정말 너무 투표율이 낮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날일수록 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 보궐선거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희망을 바라면님, 안녕하세요. 배공갱커님, 패널분들도 목소리가 나는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님, 곽종근님, 국정원 차장님, 홍장원 차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셨나 보네요. 우리 모두 머릿속에 새겨두고 가슴속에 깊이 담아놓고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인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덕택에 파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큰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희망을 바라면님 감사드리고요. 코리아 브라보님, 4월 4일 11시 윤석열 파면, 우리 모두 잔칫날입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또 신명나게 살아보시게요. 3년이 지옥 같았습니다. 천국문이 열릴 겁니다. 유후 하셨고요. 잘 살아보세님, 성렬이가 박근혜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책 썼다는데 제목은 새로운 한국이라고요? 너무 웃기네요. 얼척도 없고.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 이제 피청구인이니까요.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이렇게 이제 우편물을 보내는데 관제에서 수령했다. 뭐 이런 거야. 수령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되는 거죠. 다만 궁금한 것은 그날 윤석열이 과연 헌법재판소에 나올까 하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나올까요? 저는 못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법조인으로 평생 살아온 윤석열 피청구인이 더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까도 시간 짚어줬지만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시간을 기재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는 받을 수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본인의 원래 살던 사저로 가거나 아니면 뭐 짐을 꾸리러 간저로 다시 가겠지만 경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성남 민심을 어떻게 본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저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아니,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뭐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동안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아니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면 되죠. 근데 안 떳떳하고 못 당당할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본인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와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 자기가 임명했던 장군들하고 배치되는 모순되는 주장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보면서도 참 정말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스스로는 알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나오지 못한다고 보고요. 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석방 때 본인이 이 어퍼컷 비슷하게 주먹을 움켜쥐면서 누구와 싸우자는 식으로 그 이상한 모션을 해가지고 참 불쾌 지수를 높여줬는데요. 이제는 윤석열이 할 일은 박스 떼기 사가지고 짐 쌀 일만 남은 겁니다. 예, 헌재 나올 생각은 어차피 못할 테니까 박스 사가지고 짐이나 싸고 있기를 바랍니다. 짐이나 빨리 싸세요. 짐. 근데 김보엽 수석은 워낙 사악한 자라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원래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신인규 대표님 방송을 보고 그래? 그러면 나갈까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관저에서 나올 준비해야죠. 며칠 말미를 줄지 모르는데 이삿짐 싸야 되고요. 헌법재판소 재판 끝나면 내란죄 재판 또 들어가잖아요.
관저에 합법적으로 탈옥해서 갔던 가장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그리고 사람들끼리 입 맞추고 이런 거였을 텐데, 그 혹시라도 아직 인멸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든 철저하게 그거부터 인멸을 해야지 어떻게 그 헌재 나들이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 그 시간부로 해제가 돼버리면 집에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최소한의 경우만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파면당했다고 아예 경우를 다 빼지는 못하지만 필요 최소한으로 하니까요. 아마 본인이 나와서 아마 관저까지 돌아가는 게 막막할 겁니다. 앵커님 걱정하시는 게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그 흉악한 자는 아마 파면 결정을 받고 나서 그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집회장 연단에 올라 여러분 이거는 반란입니다. 이것이 내란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되는 예. 거죠. 격동시킬까 봐. 그러지 그러고도 못할- 남을 자니까. 예, 그러고도 남는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워낙 이자가 사악하고 또 지금도 한덕수, 최상목 그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건 빨리 다 정리를 해야겠지요. 김지훈님, 경남 진주입니다. 4월 4일 지인들과 점심 약속 잡았습니다. 국짐당원 지인들한테 기분 좋게 점심 쏠 겁니다. 그놈들 얼굴 표정 좀 보고 싶어서 흐흐 하셨는데 예. 에미야 구기짜다님, 광주 천변 벚꽃이 한창인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세상 이치에 맞게 좀 돌아가는 건가요? 기대합니다. 파란만장 미세스리, 4월 5일이 결혼 27주년인데 윤석열 파면이 엄청 큰 선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신인규 대표님하고 결혼 기념일이 같으시군요. 윤태식님, 썩렬이가 탄핵되는 순간 같이 물류센터 일하는 모든 기사들 빵빵빵빵빵 크게 울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경적 울리는 걸로요? 좋으신 생각인데요. 예, 뭔가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 그 어떤 일을 할 때 함께들 이렇게 무엇을 같이 하는데 60항쟁 때에도 이렇게 경적을 울리면서 뜻을 함께 보여주게 됐고 또 유리창에서 막 이렇게 휴지를 막 던지면서 함께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종이 비행기 날리기도 네. 하고 시간 정해서 경적 울리기고. 예. 국민의힘은 진작에 좀 당황했을 거예요. 뭐 5대 3으로 이렇게 굳혀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선수를 치면서 승복해라, 뭐 승복해야 된다 막 그랬다가 갑자기 어제 헌재에서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헉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내뱉은 말도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안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나 싶은데 어제 권성동 승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말을 뒤집지 않아서요.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혹시 뭐를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에 좀 준비할 것도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건데 솔직히 말하면요. 김보엽 예. 부총님.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 좋을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요. 권성동이 승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2심 때 오전에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놓고 오후에 재판관이 어디 출신이니 이러면서 승복을 안 했잖아요. 그랬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복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승복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대선 치르려면 신장개업 해야 될 거고 국민의힘 간판 내리고 신장개업하고 두 쌍권 지도부 물러나고 어디서 또 비대위원장 모셔오겠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할 텐데
대선 치르려면 이제 윤석열 선도 놔야 되고 승복을 합시다라고 결과를 받아들일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오늘 열리는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직 구청장이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나는 주식 백지 신탁 못하겠다고 구청장 자리를 던지고 나와서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열리는 선거여서 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몰래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을 하죠. 그 윤상현 의원도 거기 가서 지지 유세를 하고. 근데 저는 같은 논리로 보면 귀책 사유로 열리는 구로구청장 선거를 후보를 안 내면 대선도 조기 대선도 일종의 보궐선거 아닙니까? 임기를 못 채우고 윤석열 보유정당의 귀책 사유로 엄청난 중대범죄를 일으켜서 열리는 대선인데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우리는 염치가 있어서 후보를 못 내겠습니다. 다시 국민들에게 우리한테 권력을 달라, 표를 달라고 얘기할 염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빠지고 다시 보수를 해서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르골량인의 TV님이요. 부산 교육감 선거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디올백 무죄 이끈 검찰 출신 정승윤이 출마했습니다. 전환길과 세이브 코리아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답니다. 그랬는데 그 디올백 무죄 이끈 검찰 출신 정승윤이 여기 후보로 나갔나 보죠? 그 권익위에서 그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할 때 당시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그분이고 검사 출신인데 아마 부산대 로스쿨에서 교수를 지낸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김바다님, 김성훈이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궁금하네. 뭐 끝까지 지 혼자라도 경호한다고 딸랑거리려나? 아니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빠른 손재를 하려나? 글쎄요. 제시켜 알바님, 경호이사, 우리 생각처럼 상식적으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 좀 썩일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부산이대희님, 안전한 구치소로 대피해야지요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이제 거처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는 삼성동 뭐 갑자기 저기가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크로 비슷한가 거기 숙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원래 명의 그 집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데는 대단히 좀 간이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조금 더 빨리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가야죠 뭐. 안 나오고 버티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헌재 결정에 말은 저렇게 하지만 또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서 우리 국민적 여론으로 정말 초고강도의 압박 모드는 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윤석열의 딸랑이들,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다 제 살 길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그 순간부터는 윤석열은 그냥 대통령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하루 이틀 진통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뭐 권성동부터 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자들이 윤석열 좋아서 저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당권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침 질질 흘리는 그 불독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에나 때처럼 당권을 놓고 아마 서로 엄청난 싸움을 벌이려고 지금 예비 장전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탄핵 선고를 아마 저들이 더 간절히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순장하겠다라는 맹륜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당권 다툼을 향해서 아마 또 다른 내부 내전을 또 향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걱정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우려하실 만큼의 그건 아니다. 저들의 욕망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셉니다. 예.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에서 뭐 곧바로 나올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박근혜 때 겪어봤는데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인수위 구성할 시간이 없이 그 다음날 곧바로 취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준비하는 시간이 없이 대통령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관제를 어디로 할 거냐? 지금 용산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 뜻을 물어보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걸 공약을 모든 후보들이 똑같이 하면 청와대를 막 그동안에 보수하고 뭐 새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이가 살았던 대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때요? 저는 그리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 국방부 건물 합참 그쪽으로 갈 때부터 좀 이상했죠. 멀쩡한 청와대를 버려두고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1조 원 가까이 돈을 써가면서 군인들 곁으로 간 것. 그때부터 이미 이자의 머릿속에는 장기 집권할 친위 쿠데타 이런 구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에 자지만 않으면 된다. 자면 죽는다. 이런 미신을 믿고 들어가지는 않고 영빈관이니 뭐니 행사할 때는 다 썼거든요. 딱 하나 걱정이 거기 지하 벙커가 보안시설인데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그렇게 노출이 된 공간들에서 국가 보안에 관련된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청와대를 아무리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도청 방지나 경호 보안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말고는 윤석열이 쓰던 공간을 쓰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밖에 없고 청와대를 임시로 쓰다가 그 사이에 세종에 관저도 있고 정부 청사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옮겨가는 것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가 버티고 있는데 뭐 청와대 대통령 뭐 누가 끝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거 보수 그동안 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또 사회적인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도청, 이게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청와대라는 거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제3의 장소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또 없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지방 분권과 맞물려서, 왜냐하면 정말 지방 소멸되고 있으니까요. 뭐 국회도 지금 뭐 청사를 또 뭐 옮긴다 이런 논의와 같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장소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한번 거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만약에 놓고 국민투표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용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신은규 대표님은 묘안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건 뭐 좀 법적 검토는 더 필요함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임기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이게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또 보궐선거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저 문제, 또 보안 문제, 청사 문제 다 지금 줄줄이 엮여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반성한다는 전제 위에서 물론 반성 안 할 것 같지만요. 뭐 관련 법들을 좀 검토를 해서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인수위를 좀 거치는 방안의 어떤 좀 법 개정을 해서 조금 더 당선 이후에도 인수위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뭐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뭐 합의도 안 되거나 법적 검토에서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부득이하게 저는 뭐 용산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청와대로 갈 수도 없으니까 광화문에 있는 청사를 일단은 같이 써야 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저는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의미에서 저는 세종으로 그 기간 동안에 뭐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저는 세종 청사를 좀 개조를 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뭐 관저도 만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해로 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오물 같은 거를 쌓아놓고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치우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든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을 정비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있죠. 건물이 세종에 지금 건물이 있죠. 정부청사가 있고 예. 총리실이 쓰는 공간이 꽤 넓거든요. 거기를 개조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쓰면 되고 총리 공관이 또 있거든요. 나가라고 하고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 보안 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예. 근데 아무튼 업무만 생각하면 관저나 관저 업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세종은 굉장히 수월하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생기고 또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일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 이것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 개방한다고 좀 이제 와서 너무 좀 경솔했던 그 결정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서는 재미를 봤죠. 예, 봤지만은 정말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 허술했던 그 보안이라든지 또 그 28g인가요? 그 그램 네. 그 이름을 제가 21g. 21g 그 영혼의 무게인가 뭔가 했던 그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다가 수의 계약을 줬던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해야 돼 나갈 책임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사견을 전제로 해서는 저는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또 관습원법 관련된 논란과 또 수도 이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국민적인 의사의 확인 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으로 가는 거를 원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없을 그거는. 것 예. 같습니다. SY3654님은요. 용산은 탄핵 기념관으로 씁시다. 그런데 아이디어시네요, 진짜. 예.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윤석열이 용산으로 이렇게 갔다 청와대 하룻밤도 안 자려고. 저는 그때 오히려 그건 고맙다. 우리의 청와대가 윤석열 같은 자로 인해서 하루도 더럽혀지지 않은 걸 고마워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지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조도 넘게 든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그렇게 나오고 예비비에서 뺀 거 뭐 최소치로 잡아도 한 650억 이렇게 나오고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헬기 조종사도 순직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헬기가 50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이 이렇게 대형으로 나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용산으로 쓸데없이 옮기는 그 돈만 가지고 헬기를 사도 한 30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했던 게 다 공수표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냥 돈만 쓰면서 이제 이것도 누가 해먹었는지 또 이것도 특검 해가지고 다 밝혀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국가적 상징적 차원에서나 또 여러 가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공론화를 통해서 세종에 내려가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통해서 내려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자면은 저는 뭐 세종 외에는 지금은 달리 대안도 없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집중도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뭐 행정 수도를 좀 따로 놓고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울은 경제 금융 수도로 우리가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를 균형적으로 국도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뭔가 좀 대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헌재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은 이른바 이제 진공 상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인가요? 일단 안국역 그 출구를 좀 폐쇄하고 당일날은 무정차 통과하고 그리고 100m 이내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동안에 막 거기 알박기로 뭐 있고 그랬던 사람들 다 정리가 됐지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상당 부분 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선고 당일에는 가포 비상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불상사들을 막기 위한 미연의 조치들을 할 걸로 좀 알려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선고 날짜 일반객들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신청자들이 몇만 명이 몰렸다고 그러던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시민이 20 몇 명인가 밖에 안 되죠. 예, 20명. 네. 8만 명이. 그런데 8만 명이 넘게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홈페이지가 막 다운이 될 정도로 대기자 수 뭐 81,823명 이게 언제 건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지금 접속을 했는데 저도 아까 방송 전에 저걸 하려고 해봤거든요. 예. 근데 몇만 명이 앞에 있고 제가 신청한 뒤로 저기 아래 보면 내 뒤에 대기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0명, 200명 막 늘어나요. 그만큼 열기가 뜨거운 거죠. 신청 접수도 지금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접수는 지금 되는데 가끔 다운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옵니다. 저분들이 거의 한 4,000대 1 이상 되는 건데 거의 로또 맞은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 우리 다니엘 PD도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어이구. 접수가 됐나요? 오 여기 부지런하게. 방청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이야 이거 만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 확률에 거의 버금가는 거 아닌가요? 큰 운이 대운이 대운이. 깃든 거죠. 그게 되면. 예. 근데 만약에 다니엘 PD가 저거 당첨이 되면 현장에 가야 되는데 방송 어떻게 하죠? 어차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예. 지금 헌재 주변은 경찰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변에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UDT 출신 보수 유튜버가 시민을 폭행을 했는데 경찰이 조치할 권한이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뒷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사회적 긴장도를 낮춰주는 건 공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 부분을 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이 막 극우 유튜버랑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저희들 좀 도와달라고 지금 폭행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막 사담을 나누면서 두둔하고 이 영상에 찍히고 그걸 또 극우 유튜버가 또 영상에 올리고 아니 경찰 이 신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시국에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번에 정확하게 사회 악임을 인정했어요. 돈 때문에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헌재로 달려가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돈줄을 끊어놔야 된다라는 사설까지 나오고 있죠. 어떻게든 도려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저는 이번 또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일단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이렇게 궁궐 세 곳은 다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도 일부 출구를 폐쇄하고 선고 당일에는 무정차 운행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로 3가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헌재 대통령 관저 광화문 인근 15개 학교는 선고 당일 임시 휴교하고 이렇게 지금 대비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날 이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지난번 박근혜 때 저는 국회 앞에서 대형화면 보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어디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모이실까요? 혹시 뭐 이렇게 그 행동 요령이나 뭐 이런 게 발표된 게 있나요? 지금 시민사회와 야5당은 광화문에 천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아마 당일도 발표를 광화문에서 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8대0이 아닌 경우를 대비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조국혁신당도 국회 안에서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같이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녁에 이제 나가는 거죠. 여의도,
한남동에서 모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선고를 하지만 100m까지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헌재 주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겠지만 박근혜 때 그 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막 그렇게 경찰 버스에 올라가서 막 난동 피우고 뭐 이렇게 스피커 넘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 사고 가는 데는 헌재 앞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발생한 건 헌재 앞이었죠. 그 지금 이제 헌재를 좀 진공 상태로 이제 경찰이 좀 미리 미연에 막은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격렬하게 또 불복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경찰이 그래도 맘먹고 하면 질서 유지를 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난 박근혜 탄핵 때를 좀 교훈 삼아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4월 4일 날로 이렇게 파면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4월 4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을 가지고 4411 그러니까 4월 4일 11시죠. 그 숫자를 다 더하면 윤석열 죄수 번호가 된다. 그렇게 만드신 분도 있고요. 4월 4일은 죽을 사자 2개 손 모아 빕니다 하셨는데 어제 어떤 분께서는 사탄 사망의 날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4월 4일 사면 없는 사형 4 더하기 4는 8 4월 4일 8대0 파면. 네, 참 우리 국민들 이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아이디어가 예. 너무 참 대단하시고요. 근데 뭐 정말 파면이 나올 거고 나와서 대한민국 새 출발하는 날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란 진압의 시작이 윤석열 파면이고 내란 진압의 완성은 압도적인 전 지지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해야 전 그래야 이 내란이 진압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긴장의 끈은 더 놓지 않고 전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그날까지 이제 48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마음. 김원효님, 형량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헌재에서는 일단 파면하면요. 이제 곧바로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다 검찰,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 뭐 계속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을 겁니다만은 미국처럼 죄를 다 합쳐서 200년, 300년 때리면 더 좋을 텐데 어차피 이제는 내란 수괴라서 사형 무기징역은 받아놓은 거라서 다른 죄 아무리 저질러도 그거 합쳐봐야 무기징역 더 나오겠습니까? 무기징역 나오나? 자기 이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죠. 그동안에 너무 막했기 때문에 막한 만큼 다 이제 책임으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헌법학자 박상철 교수님 모시고 주요 쟁점별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도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오늘도 10,000분 넘게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2부에 3만 명 넘게 접속해 주셨는데 오늘 또 계속 2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기 대표님, 장윤비 변호사님, 김보엽 수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